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하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수의 시선으로 알아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SG증권발 사태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해서 부작용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 어떤 영향을 받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4일부터 이 사태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원장님. 네. 그런데 이렇게 일지를 쭉 적어봤어요. 지금 네. 보니까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죠. 서울가스를 매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우데이터 쭉 다 매도를 하는 영향이 나타나면서 하한가 직행하는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4월 초에 제보가 들어갔대요, 사실은. 제보가요? 네, 뭐 이상하다 그러고 4월 19일 날 나왔는데 선광 공매도 물량 질권인데 공매도가 10개가 10주 정도가 평균으로 갔는데 4만 주가 걸려요. 그럼 뭔가 뭐 이 소위 말하는 비상등이 켜졌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뭐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이 대폭락 사태를 이제 맞이하는 그러한 이제 뭐 상태에 왔는데 저는요 등골이 오싹한 게 자, 이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 지금 뭐 난타전이라는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나면요 이게 진짜로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펀더멘털이 약한 거예요. 자산가 한 1,000명만 모아서 한 8천억에서 1억 갖고 있으면 주식시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를 합법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옳지 못하죠. 예, 딱 그거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뭐 핵심은 뭐냐면 특정 작전 세력이 외국계 증권회사의 차액 결제 거래를 활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계 당국에서는 지금 보는 게 시세 조정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이득을 받느냐. 근데 저는요 사실 CDF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작전의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CDF에서 누군가가 오버 해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많이 해놓고 그걸 푸는 거거든요. 그거 한 세력이 이 사실 특정 작전 세력의 아주 주범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진짜 알 수 없는 이유로 뭐 시중에서는 뭐 이인자가 뭐 폭로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만은 일제히 매물을 쏟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업권법이라든가 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제도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산가 1,000명 모으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 10억씩만 내봐. 그러면 주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짜고 치면은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수법을 보면은 이제 뭐 손도사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택배로 보내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이 개통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폰과 자기의 신용카드 한 장을 줘요. 거기까지 뭐 크게 없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임의 매매를 한다고 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쓸 수 없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주가 조작이나 어떤 시세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요 미필적 고의로 다 공범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큰 수익이 난다고 하면 눈이 멀게 되죠. 예, 멀게 되고 한 번은 의심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건전한 투자가 아니다고 분명히 다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셨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전체 우리 주식시장의 기강과 영을 다시 세우는 아주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이 엮여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 CFD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또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2019년에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가 된 이후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 2019년대 8조 정도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70조로 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CFD가 뭐의 약자냐면 Contract for Differences. 그래서 진입 가격이 있고 차액 가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거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네요. 예. 차액만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증권의 이
증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냥 이자하고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진입 가격하고 청산 가격은 모두 다 지금 투자한 투자자들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탈 레베뉴 수합이라 그래서 이 뭐 다른 증권사는 뭐 수수료만 먹지만 이자하고 이 나머지 모든 거는 투자한 사람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차익을 다 가져간다. 다 갖고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토탈 레베뉴 수합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장의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지금 여기서는 뭐 키움이라든가 하나가 유안타 세 군데서만 하고 그거를 또 누구한테 주냐면 SG하고 그다음에 JP 모간에다 줘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을 잘 보시면 10시쯤 되면은 장이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였어요. 아,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계기로 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 게 외국인 수급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외국인 수급의 동향을 따라가시면 어떻겠냐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왜곡되는 현상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때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10시에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뭐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오래된 건 아니고 90년도에 영국에서 저를 시작하고 지금 세계 한 28개국에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은 2000년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 시장에서 쓰던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외환 거래를 대체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하신 레버리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고요. 숏, 롱을 다 칠 수 있어요. 양쪽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에게만 이제 허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전문 투자자라 그러는 게 무슨 어떤 자격을 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문 투자자의 용어의 정의는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인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억 이상을 가져야 되고 뭐 예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2019년도에 굉장히 완화해 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조에서 70조로 지금 올라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폐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점점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CFD는 주식을 소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격의 변화만 하고 주식의 소유는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수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증거금은 주식시장은 이제 100%는 건 100% 자기가 사야 되니까 100%고 여기는 이제 빌려서 레버리지를 2.5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0%만 증거금으로 내는 겁니다. 레버리지 숏, 롱 다 가능하다고요. 반대 매매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라는데 아까 전문 투자자는 말씀드린 대로 뭐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 투자자예요. 그만큼 자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요 요건을 2019년도에 굉장히 완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는데 나온 김에 뭐 말씀을 드리면 이 CFD의 폐해가 뭐냐면 첫 번째 국내 투자가 아니에요. 외국인 수급으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JP 모건하고 SG에서 이거를 마지막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동향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투자 주체가 익명성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증권회사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는 네.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익명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심지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최대 주주가 CFD를 통해서 주식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최대 주주는 공시에 의무가 있잖아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투자자들이 정보를 갖고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가 뭐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증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금 회피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에서 빠집니다.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에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주주들이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또 사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업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가 돼 있어서 사실 상시 관리 체계가 굉장히 허술했던 점들이 지금 완전한 이 시장의 교란 세력이 커지는 그런 아주 뭐 암지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 투자자들 위주로 했던 건데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하한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또 그렇죠.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단 말이죠. 네. 위험하지는 않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위험하죠. 이게 네.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데 자 8개 지금 뭐 대상된 종목들을 보면 다 건실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결국 뭐냐면 뭐 특수관계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이 부분이 굉장히 작다는 거는 조그마한 투자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유통고는 전체 발행 액수의 발행 주식수의 57%거든요. 요번에 걸린 회사들은 다 대개 20% 30% 그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툭 치면은 이게 딱 건드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니까 뭐가 쉽냐? 이거를 갖고서 대출 받기가 쉬운 거예요. 회사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 신용으로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용이 굉장히 좋고 특히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의 신용 잔고는 0.98인데 여기는 2% 3%대가 돼요. 신용 잔고는 뭐냐면 가격이 막 변동을 하면 반대 매매를 할 수 없이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봤고, 또 특히 이제 눈에 제가 이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보면 8개 회사가 특정 업종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인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뭐 풀어주는 그런 권한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제한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로 엄벌을 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이런 거에 대해 약해요. 엔론 사태 기억하시죠? 엔론 사태 때 CEO가 형량이 185년을 받아요. 중국에서도 주가 조작에 걸렸는데 1조 원의 벌금을 매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서 보면은 뭐 2, 3년 후에 툴툴 털고 나오면요. 또다시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뭐 관계되시는 분 중에 몇 분은 이런 뭐 작전 세력에 지금 두세 번씩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벌에 처하는 부분도 이번에 제도를 재개정하는 과정에서는 꼭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엄벌에도 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증권사들의 책임론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 5월은 또 변동성 장세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투심이 좀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니 뭐 팔고 떠나라는 게 5월인데. 그 말을 그대로 실현을 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뭐 우리가 전체로 보면 저는 5월달에 이제 매수를 기회가 됐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조정이 한번 오면은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장이 굉장히 하락장 패턴은 맞아요. 왜냐면 1월 달에 상승 출발해서 2, 3월 달에 수익률이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다시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다가 5월 달에 하락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하락장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셀린 메이를 하셔야 되느냐 마냐 근데 셀린 메이 하는 뭐 이 목적은 딴 게 아니라 여름 랠리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딱 했는데 그게 아니라 5월 달에 큰 지금 이벤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FOMC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 FOMC가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오면 매수에 들어가시라가 사실은 5월달 전략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금리가 뭐 올라가니 내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방향을 좀 바꾸는 데 아니에요. 근데 금리 동결 국면에 항상 좋았던 게 게임하고 엔터주거든요. 거기다 필수 소비재가 이제 받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들려오는 게 반도체에서 드디어 이제 감산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에 사실 메인을 찝자 그러면 헬스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5월 달에 이런 거에 너무 뭐 기죽지 마시고 한번 조정 시에는 매수로 가보시면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